부동산 대책이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며칠 전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한 말입니다. 실제로 최근 매매 가격이 관망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지표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부동산 전담 감시 기구도 거론되면서 이번만큼은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부동산입니다. 일부 국민들은 정부의 이런 대응이 마냥 반가울 리는 없는데요. 시장 역시 계속된 대책에 예상 외 반응을 보이면서 어디로 어떻게 튈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과 함께 향후 정부 대책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재문 창조도시 경제연구소 소장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 이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를 근절시키겠다는 의지를 좀 표현을 하면서 4대 정책 패키지를 소개를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부동산 거래량도 좀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가격 상승폭이 상당히 둔화된 거는 이제 지표로 나타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발언을 하신 것 같고요. 네. 여기에 비춰서 이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어떤 4대 정책 패키지는 이제 뭐 주거 복지와 주거 안정까지 이제 이루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첫째는 이제 불로소득을 좀 환수하겠다는 내용과 그다음에 지금까지 이제 다주택자들에게 했던 대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주택 공급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이제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라는 게 이제 주요 골자입니다. 특히 이제 이 중에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좀 쳐다봐야 될 게 이제 불로소득 환수죠. 네.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그동안 다주택자 그다음에 법인들의 어떤 투자가 상당하게 이제 이루어졌는데 이제 법인에 대한 투자에 대한 규제는 이제 확실하게 매겼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가 이제 그다음에 신탁을 이용한 우회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어느 정도 규제가 효과를 발휘하게 되면 상승폭이 둔화되거나 어떤 주택 가격의 안정 기조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거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서 이제 또 문재인 대통령도 이 지금 세금 폭탄이라는 어떤 여론에 대해서도 지금 의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리고 이 뭐 여론을 의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다만 아직 이렇게 뭐 좀 낮은 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뭐 대통령과 뭐 직접 대화를 안 해봤기 때문에 의식을 하는지 안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좀 그 다소 이제 그 과장된 프레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요. 2018년 12월 16일 날 이제 종부세 인상안을 제출을 해서 20대 국회에 제출했지만 20대 국회에서 2019년 동안 처리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세금이 실질적으로 인상돼서 부과된 적은 사실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6.17하고 7.10 대책에 의해서 종합부동산세가 이제 강화가 되면서 2배 이상 증가해서 6%까지 최대 매기게 됐잖아요. 근데 이것은 2020년에 세금이 부과되는 게 아니라 2021년 6월에 이제 부과가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다주택자들이 느끼는 어떤 세금의 부과는 어떤 심정적 요인에서는 큰 폭으로 증가한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부과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이 단계적으로 좀 진행돼 나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폭탄이라고 규정짓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요. 거기에 그 종부세 대상이 되는 부분은 상당히 이제 좀 한 1% 내외인 한 50만 명 정도가 이제 좀 종부세에 대한 어떤 세금 부담이 조금 느껴질 정도라고 여겨지고요. 또 이제 나온 바와 마찬가지로 이제 거래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OECD 국가보다 이제 높은 1위의 수준으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1.5%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거쳐지는 거래세에 대해서 거쳐지는 세수가 한 27조 원 정도 되거든요. 이 중에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내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들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취득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갖고요. 27조 원 중에 약 한 23조 원 정도가 취득세에서 거치는 거기 때문에 양도세는 이제 양도를 거래를 이룬 다음에 거래를 완성한 다음에 이후 남는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잖아요. 현재처럼 이제 양도세 중과로 인해서 거래가 좀 막혀 있는 상황에서는 양도세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부과되는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감면이라든지 다양한 정책들이 있어 갖고 이렇게 아직은 미미한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 문 대통령은 필요할 경우에 이 부동산 시장 감독 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서 좀 너무 시장을 감시하고 뭐 옥죄라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해외에서는 뭐 이런 부동산 시장을 전담해서 감시하는 기구가 있습니까? 물론 기구의 명칭은 다르지만 어떤 부동산의 어떤 투기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가격이 지나치게 상승됐을 때 이를 방임하는 정부는 하나도 없습니다. 네. 단지 이제 우리처럼 어떠한 눈에 보이는 기구를 전담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의 어떤 문제인데 지금 우리나라도 지난 세월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상승하거나 투기 수요가 늘게 되면은 어떤 특사경 제도를 둔다든지 해가지고서 뭐 또 실질적인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중구난방이고 우후죽순이고 임시 미봉책에 불과한 정책 수단이었다라는 거죠. 현재도 마찬가지로 국세청에서도 조사를 하고 한국감정원 또는 국토부에서도 조사를 하지만 이것이 실효적 있는 어떠한 그 정책 효과가 나기 위해서는 인원이 한 13명 정도밖에 없거든요. 너무 인원도 작고 네. 기구의 어떠한 각 기관 간의 협업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 협업을 통해서 어떤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전담 기구를 둔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저는 동의를 하고요. 이것이 어떤 뭐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마련된 다음에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자칫 국민의 어떠한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침해될 소지가 있거나 위헌적 요소가 있다라면 그거는 충분히 뭐 걸러질 수 있는 어떤 여과 장치가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전담 기구를 만들어서 그 전담 기구에서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주택 시장을 하는 것이 전체 공익에 더 저는 적합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네, 이번엔 좀 다른 뭐 기준도 한번 짚어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제 10월에 공시가격 현실화와 함께 중저가 주택 대상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이제 발표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그럼 어떻게 이제 재산세율 인하 대상 주택 시세를 할 거냐 이렇게 했더니 정확하게 답변하지 못했거든요. 이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현재 9억 원이 넘었는데 이 중저가 기준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가 중위 가격이라고 합니다. 이미 중위 가격은 이제 9억 원 정도 올랐기 때문에 한 2015년에 한 4억 5천, 5억 정도 하던 중위가가 9억 원 정도 올랐으니까 상당히 이제 많이 오른 어떤 부분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중위 가격이 9억 원 이상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서울을 비롯한 일부 대도시의 일부 주택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 주택들에 대한 어떠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혜택이 올지 안 올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고요. 결국에 이제 중위가격 이하로 할 거냐 아니면 중위가격 이상으로 할 거냐가 어떠한 부분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세법을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1가구 1주택에 대한 혜택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종부세에도 혜택이 있고 양도세에도 혜택이 있고 단지 이제 요번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1가구 1주택에 대한 어떤 특히 이제 고령자들이라든지 어떤 소득 기반이 이제 약해진 어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올 수 있게끔 제도적인 장치를 한다라면 뭐 충분히 뭐 감면 효과는 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증세 논란이 계속 과열이 되면서 매주 토요일에는 이 서울에서 시위가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홍 부총리는 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설명을 들어보면 이 세제 개편으로 종부세가 늘기는 했지만 이 전체 국세 수입에 비하면 적은 편이고 또 이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적용 대상도 전체 인구를 따져보면은 뭐 0.4%밖에 안 된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금 폭탄이라는 말 자체에 저는 이제 동의를 하지 않는데 네. 저는 이제 세금의 수준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급여 생활자만큼만 내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은 이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그런 세금의 사각지대에서 많은 세금을 내지 않고 오히려 급여 생활자가 많이 내는 조세의 불형평성이 여태까지 지속이 돼 왔거든요. 네. 그 조세의 불형평성에 의해서 얻어지는 이익은 제가 봤을 때는 정부가 법을 제대로 만들지 못한 데에서 나오는 혜택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혜택을 오랜 세월 동안 즐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권리가 된 겁니다. 권리가 돼가지고서 실질적으로 엄청 많은 지금 세금을 내지 않는데 세금 폭탄을 맞아갖고 지금 당장 무슨 뭐 큰일이 날 것처럼 이렇게 갖고서 이제 이렇게 모여서 이제 데모까지 하는 어떤 이런 상황의 입장에 오히려 정부 관료가 억울하다라고 지금 이제 호소를 하고 있는 아이러니가 생겼죠. 조세는 제가 생각했을 때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가능한 만큼 조세가 부담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한 가정이 파탄이 되거나 아니면 조세 부담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떠한 가계를 위험에 빠뜨리면서 조세 행정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이것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좀 더 제대로 정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불만을 드러내는 부분이나 반발하는 요인 중에 말씀해주신 세금 관련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고강도 대책이면 집값이 좀 잡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사실은 반응들이 나오는데 지금 소폭이라도 떨어져야 하지만 관망세 지금 절어버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렇게 반발을 좀 키운 것이 고위공직자들의 어떤 고위공직자들이 똘똘한 한 채 보유 상황을 더 키운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제 정책이 빈발하다 보면 그 네. 정책에 대한 가오가 있을 수 있고요. 그 가오에 따라서 시장은 아니면 국민은 냉정하게 평가를 합니다. 최근에 이제 정부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정부 정책 자체의 신뢰를 잃었다라는 거죠. 신뢰를 잃으면서 그 신뢰를 잃은 어떤 그 국민들의 반발에 관료들이 혼동하고 그다음에 당황하고 하다가 보니까 추가적인 어떤 실수들이 나오는 어떤 그런 이제 양상이 지금까지 빚어졌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과거하고 달리 지금 이제 정책의 변경 수단은 뭐냐면 과거에는 정책을 발표를 했지만 그 정책이 발표된 부분의 후속 입법 조치들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결국에 종부세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20대에서 21대 국회로 넘어오는 그 과정에 전혀 위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단계가 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과거와 달리 21대 국회는 뭐냐면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면 바로 후속 입법이 가능해지는 게 상황이 바뀌어진 어떤 그런 모습들이죠. 그렇게 된다 그랬을 때는 시장에서 어떤 영향이라든지 이런 파급력은 입법에서 나오는데 그 입법 조치들이 지금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효과가 상당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주택 가격이 하락한다 그래서 갑자기 폭락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이 진짜 경제 위기 상황이 오는 겁니다. 정책은 세팅이 돼서 시장에서 받아들일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데 6.17 대책, 7.10 대책, 8.4 대책을 발표한 지 지금 오늘이 8월 11일이니까 며칠 되지도 않았잖아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효과를 발휘해서 집값이 당장 떨어져야 된다라는 건 제가 어떻게 봤을 땐 정책의 어떠한 그 효과에 대한 불신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공직자들의 다주택 오늘날의 문제만 아니죠. 2014년에 부동산 3법을 폐지할 때 이제 이 강남 재건축을 풀면서 거기에서 여러 채 주택을 받으신 분들도 지금 논란의 여지가 있고 지금 청와대에 계신 분들 지금 정부 관료들 국토부에 있으신 분들 다 다주택 논란에 자유롭진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모든 다주택자들이 저는 범죄자라고 죄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서 지금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 대변자는 아니지만 추진하고 있는 거는 뭐냐 하면 거기에서 투기적 수요를 걷어내겠다라는 거지 정당하게 집을 소유하고 이런 분들에 대한 또 어쩔 수 없이 지방의 집안채 서울에 있는 집안채들이 전부 도매금으로 넘어가서 이 비난을 받는 거 또한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될 자세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전셋값도 계속 오르고 있어서 좀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또 매물 잠긴 현상이 있어서 이 세입자들이 좀 집을 구하기 힘들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전셋값 상승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서울에 이제 지난 2020년 5월에 약 한 11,899건의 전월세 거래량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6월에는 얼마가 있었냐면은 9,586건이 있어서 조금 이제 다소 줄어드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돼 왔었고, 그다음에 임대차 3법이 통과가 되면 전세 가격이 오를 거다라는 어떤 그런 심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전세 계약이 상당 부분 또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어쨌든 이제 전월세 거래량 자체는 이제 조금 줄어드는 어떤 상황이 있기 때문에 매물 잠김 현상이 있는 거는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앞으로 이 매물 잠김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만약에 임대차 3법의 시행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재계약, 그러니까 이제
즉 갱신 청구권을 행사해서 재계약이 이루어졌다라면 당연히 시중에서는 전세 거래량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또는 전세에서 월세, 저금리 상황에서는 전세에서 월세로 돌아가는 어떤 그런 수요가 가속화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세 수요가 일시적으로 공급 부정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전세 가격도 올라가고 거래량도 줄고 이제 잠김이라고 표현까지 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뭐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여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우려가 나왔지만 뭐 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에서도 금감원에서도 이렇게 지금 뭐 대출 규제를 좀 이렇게 단속하겠다고 했잖아요. 향후 대책 그리고 뭐 추가 대책도 많이 나올 건데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흐를 건지 전망이 좀 올해는 혼조세를 유지할 겁니다. 혼조세를 유지하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가장 이제 문제가 뭐냐하면 패닉 바잉 세대라고 우리가 일컬어지는 한 30대들의 어떤 주택 구매 행렬이 지속되면서 이제 주택 거래량이 또 큰 폭으로 6월 달에 증가를 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7월에는 이제 또 많이 큰 폭으로 이제 감소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주택 구입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돈이 들어가고 그 큰 돈이 들어갔을 때 과도한 대출을 사서 지금과 같은 혼동기에 어떤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자칫 어떤 가정의 재무 이 포트폴리오가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주택시장의 흐름, 그다음에 이 주택시장의 흐름에 기반되는 공급량과 전월세 어떤 부분의 흐름들을 좀 종합적으로 이렇게 좀 파악하는 어떤 그런 훈련을 좀 하셔서 청약 이외에 내가 주택을 구입한다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매수 타이밍을 좀 충분하게 따져보고 어떤 감정을 좀 걷어내고 이성적인 모습으로 돌아가서 주택을 구입하는 그런 자세를 올 하반기에는 좀 유지를 하는 것이 저는 이제 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